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보통은 승리를 축하하고 개혁을 선포하고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지를, 중국 군부의 2인자를, 미국과 직접 협상하던 실세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가장 강력한 독재자가 가장 안정적인 권력을 쥔 순간에 왜 자기 사람을 제거해야 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그 답은 강함 때문이 아니라 약함 때문입니다. 2023년 중국 정치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장유샤 숙청사건. 겉으로는 부패 척결로 보장됐지만 그 이면에는 무너지는 경제, 분열되는 군부, 그리고 역사가 반복되는 독재자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4일 베이징의 정치 엘리트들은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합참의전 류전리가 하루아침에 모든 직위에서 해임된 것입니다. 사전 경고도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사라졌을 뿐이죠. 장유샤는 누구였을까요? 그는 단순한 군 장성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집권할 때부터 함께한 혁명 동지였고 군부 내에서 시진핑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월전방 출신으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 현대화를 주도했죠. 그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2023년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안보회의에서 장유샤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과 1대1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군부를 대표해 미국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사실상 군부의 얼굴이었던 셈이죠. 그런 그가 2달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언론에서, 심지어 당 기록에서조차 존재가 지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중국 정치에서 이런 방식의 제거는 단 하나를 의미합니다. 반역자 낙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시진핑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런 끔찍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보통 중국 공산당의 고위급 인사숙청은 단계를 밟습니다. 먼저 조사라는 명목으로 활동이 제한되고 당내 절차를 거쳐 직위가 정지되고 몇 달에서 몇 년에 걸친 재판 끝에 최종 판결이 나오죠. 그런데 장유샤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해임 발표 후 단 6개월 만에 반역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4년 6월에는 형이 확정됐죠. 중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초고속 처리였습니다. 더 이상한 건 혐의 내용입니다. 중국 당국은 장유샤가 미국의 핵기술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죠. 어느 기술을 언제 어떤 경로로 넘겼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추상적인 문구만 반복됐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 정적을 제거할 때 가장 자주 쓰이는 프레임이 바로 스파이 혐의입니다. 모택동은 1971년 자신의 후계자였던 린바오를 제거하며 소련의 망명을 시도하다 추락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일성은 1953년 박헌영을 미국 스파이로 몰아 처형했죠. 스탈린은 수없이 많은 동지들을 외국 첩자로 숙청했습니다. 왜 하필 스파이일까요? 간단합니다.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기밀이라는 방패막 뒤에 모든 것을 숨길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분노를 쉽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매국노라는 프레임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강력한 정치적 무기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뭘까요? 장유샤는 정말 미국 스파이였을까요? 아니면 시진핑이 감춰야 할 더 큰 비밀이 있는 걸까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모택동이 남긴 이 유명한 격언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철학입니다. 아무리 이념이 훌륭해도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총을 쥔 자가 진짜 권력자라는 냉혹한 진실이죠. 시진핑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2년 집권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군부 장악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군부는 후진타오 계열과 짱쩌민 계열로 나뉘어 복잡한 파벌 구도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진핑에게는 자신만의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월전방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1979년 중월 전쟁에 참전했던 장교 출신으로 실전 경험과 강한 결속력을 가진 집단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장유샤가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장유샤를 앞세워 기존 군부 원로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쉬차이호, 구어보슌 같은 거물들이 부패 혐의로 숙청됐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60명 이상의 장성급 인사가 조사받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중국령 역사상 전례 없는 대숙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유샤는 막강한 권력을 쌓았습니다. 중앙군사위 부주석, 국방부 실세,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의 후견인. 그는 사실상 시진핑 다음 가는 군부 서열 1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시진핑을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키운 장유샤가 이제는 시진핑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2022년 시진핑이 이례적으로 사면임에 성공하며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했을 때 군부 내에서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총군은 당을 향해야 한다 하는 원칙이 흔들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군부 장성들의 충성심은 당이 아니라 개인, 시진핑에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영원히 권력을 쥐겠다고 선언한 순간 다른 야심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 자리 영원히 넘볼 수 없는 건가? 장유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시진핑보다 단 한 살 어렸고 건강했고 군부 내 영향력은 어쩌면 시진핑보다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진핑의 공포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키운 괴물이 언젠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역사는 이런 공포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증명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오랜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7상8하 원칙입니다. 당 대회 당시 67세면 승진 가능, 68세면 퇴진이라는 뜻이죠. 이는 평화적 권력 승계를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이 원칙을 정면으로 깨버렸습니다. 당시 69세였던 그는 퇴진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측근들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채웠죠. 리커창, 왕양 같은 비시진핑 계열 인사들은 모조리 퇴출됐습니다. 이 결정은 당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장유샤를 비롯한 많은 군부 원로들도 같은 나이 규칙에 적용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당시 장유샤는 67세였습니다. 2023년 3월 전인대를 기준으로 하면 68세, 정확히 퇴진 나이였죠. 그는 중앙군사위 부주석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유샤는 심각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해집니다. 당내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진핑도 69세인데 왜 안 물러나는가? 나만 나가라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불공정 운운하는 것은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것이 최고 지도자를 향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시진핑 입장에서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장유샤가 단순히 입으로만 불만을 표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 장유샤는 자신의 측근인 해외동을 차기 국방부장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해외동은 장유샤의 최측근으로 만약 그가 국방부장이 됐다면 군부 내 장유샤 세력은 더욱 공고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이를 저지했습니다. 2023년 3월 국방부장에는 장유샤 계열이 아닌 리상푸가 임명됐죠. 이는 명백한 장유샤에 대한 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상푸가 임명된 지 단 4개월 만에 사라진 겁니다. 2023년 8월 그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고 얼마 후 부패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시진핑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 4개월 만에 숙청당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해 보복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장유차는 자신의 사람, 즉 해외동일 국방부장에 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앉힌 사람 리상푸를 내부에서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군부내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리상푸의 비리를 폭로했거나 혹은 아예 함정을 봤을 수도 있죠. 이는 시진핑에게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강해도 군부는 내 손 안에 있다는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2023년 7월 장유샤 제거. 두 늙은 권력자의 혈투는 결국 한 명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승리였을까요? 1930년대 소련
스탈린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제 집단 농장화 정책은 대실패로 끝났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당내에서는 스탈린을 향한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죠. 스탈린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숙청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1938년까지 그는 당과 군부를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레닌 시절부터 함께한 고참 혁명가들, 군 원수들, 지식인들. 추정치에 따르면 68만 명에서 150만 명이 저형됐고 수백만 명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군부 숙청이었습니다. 5명의 원수 중 3명, 15명의 군사령관 중 13명이 처형됐죠. 붉은 군대 고위 장교의 90%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스탈린은 진짜로 그들이 반역자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스탈린은 공포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겁니다. 경제 실패로 흔들리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적을 만들어내고 그 적을 처단하는 과정을 통해 인민들의 시선을 돌리려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숙청이 끝난 1939년 소련은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1941년에는 독일과 전쟁에 스탈린은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던 겁니다. 문제는 숙청으로 인해 궁대가 무능해졌다는 점입니다. 핀란드와의 전쟁에서 소련군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독일군의 침공 초기에는 참담하게 무너졌죠. 경험 많은 장군들을 모두 죽여버린 대가였습니다. 이제 시진핑을 봅시다. 2023년 짱유샤 숙청 이후 중국 군부에서는 줄줄이 고위 장성들이 조사받거나 해임됐습니다. 로켓군 사령관, 차관급 인사들, 무기 조달 책임자들. 2024년까지 최소 15명 이상의 장성급 인사가 숙청됐죠. 동시에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빈도가 늘어났고 대만 해협 상공 침범도 일상화됐습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2027년 이전에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경제는 어떤가요?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이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지방 정부들은 빚더미에 앉았고 소비는 얼어붙었죠. 패턴이 보이시나요? 경제 위기, 내부 숙청, 민족주의 고양, 전쟁 위협. 스탈린이 걸었던 길을 시진핑도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디였는지를. 1959년 모택동은 최대의 실패작을 냈습니다. 대약진 운동이었죠. 15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자는 구호 아래 그는 전국을 총동원해 무리한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농민들에게 뒷마당에서 철을 생산하라고 강요했고 농사는 뒷전으로 밀렸죠. 결과는 3년간 2천만에서 4,500만 명이 굶어 죽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재였습니다. 당내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펑다와이 국방부장은 1959년 루산 회의에서 모택동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대약진은 실패했다. 정책을 바꿔야 한다. 모택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펑다와이를 숙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갔죠. 1966년 그는 문화대회 혁명을 발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자본주의 부활을 막기 위한 혁명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자신을 비판하는 당내 세력 제거였습니다. 류사우치 국가주서, 덩샤오핌 총사기, 모택동의 정적들은 하나씩 홍위병들에게 끌려가 비판 투쟁을 받았고 감옥에 갇히거나 죽었습니다. 10년간 중국 전역이 광기에 휩싸였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택동은 무엇을 했을까요? 4인방이라는 측근 그룹에게 모든 권력을 맡겼습니다. 그의 부인 장칭을 비롯한 이 그룹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지배했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모택동에게 절대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문화대회 혁명이 끝난 후 중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는 바탕났고 교육 시스템은 붕괴했으며 사회 전체가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릴 정도였죠. 이제 다시 시진핑입니다. 그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부패 척결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만 명의 당, 정, 군 인사를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부패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상당수는 정치적 반대자였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죠. 보실라이, 조영캉, 순정차이, 한때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모두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유샤도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동시에 시진핑은 자신의 사상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이는 모택동 사상 이후 처음으로 생존한 지도자의 이름이 헌법에 들어간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누가 있을까요? 리창 총리, 차이치 정치국 상무위원. 이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시진핑에 대한 절대 충성입니다. 경제정책은 어떤가요? 공동부유 슬로건 아래 빅테크 기업들을 때려잡고 사교육을 금지하고 게임 산업을 규제했습니다. 시장은 얼어붙었고 투자자들은 중국을 떠나고 있죠. 결과는 성장률 둔화, 청년 실업 폭증, 외국인 직접 투자 급감. 모택동이 대약진 실패를 문화대화 혁명으로 덮으려 했듯이 시진핑은 경제 실패를 숙청과 사상 통제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재자가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공포 정치를 선택할 때 그 사회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다. 중국은 지금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장유샤 숙청 직후 중국 군부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로켓군 전략미사일 부대 수뇌부가 통째로 교체된 겁니다. 로켓군 사령관 리비청, 정치위원 슈 중부가 동시에 해임됐고 곧이어 그들의 전임자들인 저우야닝, 리전님까지 조사를 받았죠. 중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관리하는 부대의 지휘 체계가 완전히 마비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 내부 소식통과 서방 정보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물미사일 스캔들입니다. 로켓군 고위 간부들이 미사일 연료기를 착복하기 위해 연료 탱크에 물을 채워 넣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발사하지 않는 한 들키지 않으니 수십억 위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로켓군뿐만 아니라 공군, 해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기 추락. 2024년 태국에 수출한 중국산 전투기가 시험 비행 중 추락했습니다. 이유는 부품 불량. 애초에 규격에 맞지 않는 싸구려 부품을 납품하고 차액을 착복한 겁니다. 한국모함 결함. 랴오닝함과 산동함의 카타펄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부 고고가 있었습니다. 역시 건설 과정에서 수십억 위안이 증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무기 조담 비리. 장유샤와 가까웠던 무기 조담 담당 부서에서 수조 위안 규모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기는 비싸게 사고 그 차익을 개인 주머니에 넣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군이 과연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요? 서방 군사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군은 1979년 베트남전 이후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화려한 군사 퍼레이드와 대규모 훈련은 많지만 실제로 총알이 오가는 전투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숙청으로 인한 인적 공백입니다. 장유샤 제거 이후 군부에는 시진핑에게 충성하는 예스맨만 남았습니다. 능력보다는 충성도로 승진하는 시스템이 된 거죠. 역사는 이런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스탈린 대숙청 후 소련군은 핀란드에게 고전했고 히틀러에게 초반에 참패했습니다. 중국 역시 종이 토랑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겉은 번쩍거리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군대. 이것이 바로 시진핑이 장유샤 숙청의 대가로 얻은 승리입니다. 과연 이런 군대로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선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 직후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제재를 급격히 강화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는 재앙과도 같은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막대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수치를 볼까요? 중국은 하루 약 1,1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중 베네수엘라산이 약 50만 배럴, 이란산이 약 90만 배럴, 합치면 전체 수입량의 13%가량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량만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는 서방 제재로 인해 헐값에 살 수 있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배럴당 10에서 20달러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는 엄청난 메리트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 생명선을 끊겠다고 나선 겁니다. 만약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원유를 계속 수입하면 중국 기업들의 2차 제재를 가하겠다는 위협이었죠.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싼 원유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거나. 동시에 다른 문제도 터졌습니다. 국내 경제 붕괴입니다. 2023년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헝다, 비구이안 같은 대형 부동산 회사들이 줄줄이 디폴트를 선언했죠. 문제는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국민들의 재산이 증발하는 겁니다. 소비는 얼어붙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탕핑을 외치며 일도, 결혼도, 출산도 거부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 통계로도 20%를 넘었고 실제로는 30에서 40%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었죠. 지방 정부는 어떤가요? 60조 위안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개발과 인프라 투자로 만든 빚인데 이제 그 수익이 안 나오니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2024년 중앙정부는 특별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고 그 돈으로 지방정부 빚을 떠안았죠. 하지만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빚의 주체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외부, 미국의 에너지 제재로 원유 조달 비용 증가, 내부, 부동산 붕괴, 소비 절벽, 지방정부 파산 위기, 군부, 숙창으로 인한 전력 저하와 충성파 위주 인사. 이 모든 위기 속에서 시진핑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권력 집중입니다. 그는 20차 당대회에서 자신의 측근들로 권력기구를 채웠고 반대파는 모조리 제거했습니다. 장유샤는 그 과정에서 희생된 가장 큰 물고기였던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라도 시진핑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중국이란 나라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체제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시진핑 눈치만 보느라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군대가 부패했습니다. 국민들이 불만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순간 자신이 숙청될 수 있으니까요. 스탈린 시절 소련이 그랬고 모택동 시절 중국이 그랬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강해질수록 나라는 더 빠르게 무너졌죠. 그리고 역사는 또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이런 체제는 결국 내부에서 무너진다는 것을. 장유샤가 제거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언젠가 제2의 장유샤, 제3의 장유샤가 나타날 겁니다. 시진핑은 외줄을 타고 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줄이 언제 끊어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그 줄은 결국 끊어진다고. 장유샤 숙청은 시진핑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했고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며 이제 중국에서 그의 말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승리가 아니라 자해에 가깝습니다. 그는 군부의 전문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희생시키며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의 희망을 빼앗으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역사는 이런 지도자를 무수히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스탈린은 공포 속에서 죽었습니다. 측근들조차 믿지 못해 뇌졸중이 와도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죠. 모택동은 문화대혁명의 상처를 남긴 채 죽었고 그가 죽자마자 그의 부인과 측근들 4인방은 체포됐습니다. 시진핑의 미래는 어떨까요? 중국은 지금 거대한 사상 누각 위에 서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붕괴는 전 세계에 충격파를 보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유사의 몰락은 시작일 뿐입니다. 더 큰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결말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올지도 모릅니다. 장유샤, 현재 상황 무기징역, 소식 두절. 중국 군부 숙청 현황 2023-2024년 15명 이상 고위 장성 조사 해임. 중국 경제 성장률 2024년 4.5%, 공시액 실질 추정치는 더 낮음. 중국 청년 실업률 20% 이상, 공식 발표 후 통계 공개 중단.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